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3월입니다. 새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이제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 아이템을 공유하고 뭐 신부님들께 숙제를 드릴 때도 있고 뭐 의견을 구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장 먼저 뭐 아이템 선정부터 신경 쓰셔가지고 뭐 챙기고 준비하고 완전 철저하게 그 AS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대요. 완전 모범생형. 그분이 과연 누군지 한번 네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본인이야. 처음이다. 그렇군요. 셋표는 김상우 신부님. 김상우 신부님이 모범생형 정답 맞고요. 그리고 최강희 신부님은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면서 정말 그 전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해가지고 나타나시면 녹화장에서는 정말 앞에 대본도 혼자 없이 그냥 잘잘잘잘 다 외워버리신 것처럼 방송을 하시는 완벽한 벼락치기형이라고 합니다. 짱. 근데 그렇죠. 그게 벼락치기에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평소는 있어요. 예, 평소 기본은 있어요. 박종현 신부님은 그러면 동네 바보형 아닌가요? 모범생형? 벼락치기형? 동네 바보형? 지난 방송에 박종은 신부님 앞에 대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훈 신부님은 아니 대본 보지도 않으면서 대본을 왜 놓고 있냐고 라고 혹시 마음의 상처를 얘기했더니 제가 드렸나요? 아니, 마음의 상처. 기억이 없었는데 떠올랐어. 네. 오늘 한번 근데 시도해 오늘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한번 불안하지, 연습해보니까 그냥. 할만하다. 할만해요. 예. 네. 불안해. 근데 어차피 대본이 있어도 대본과는 상관없는 방송을 하시는 우리 박종인 신부님은 저희 작가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연인형이라고 합니다. 너는 자연인이다. 너는 자연인이다. 비슷하다. 우리 정한 신부님은 아우 나 그거 몰라 아우 힘들어 아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작가의 부담과 작가의 걱정을 막 싼더미로 만들어 가다가 그러다가 막상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작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김정한 신부님? 모르겠어요. 스텔스기형 근데 안 보이다 저는- 갑자기 팍 나타나는 저는 이제 모르는 거는 사실은 그 각자의 분야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일반적인 것도 있고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한번 생각을 그냥 해보고 아는 거는 그냥 정리만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개성과 성격이 다른 네 분이지만 방송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또 오늘도 재미있는 신선도 제로의 게임, 헝거 게임으로 오늘 신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헝거 게임. 헝거 게임 앞에 저 나오잖아요. 응.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게 기승하지. 어쨌든 그 이 헝거 게임 오늘의 게임은 오늘의- 탕수육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못 들어봤는데. 아까 내가 짬뽕 먹고 싶다 얘기했는데. 두 분이서 한 글자씩 번갈아 가면서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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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뽑기 안 하고요. 마주보고 계신 분끼리 시합을 하고 그 다음에 결승전을 진행하는 걸로 금방 하겠습니다.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박종희 신부님과 김정한 신부님이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뒤에 두 분이 샘플을 보여주시는 게 편안하실 것 같아서 네, 두 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단어를 먼저 드릴게요. 빨라져야 돼요. 자, 고량주라고 고량주. 원하신다면 고량주로 하겠습니다. 고량주 바로 어렵네. 김상우 신부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고량주 고고량. 최강희 신부님 승! 잘 틀렸어. 자, 그러면 얼굴 보고 해야 돼요? 우리 뭐라고요? 그거는 꼭 정해진 우리 무슨 헌법에 요리, 명시된 무슨 바는 요리 뭘로 없습니다. 할까? 무슨 요리? 네. 해보쳐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잠깐. 준비 가겠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다 나와. 시작. 팔, 보, 채, 팔, 보, 채, 팔. 보시라고 해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인정. 자, 그러면 이번엔 이 결승. 그렇죠. 결승. 이게 뭐라고 김정한 신부님 두 분의 결승. 뭐라고? 샥스핀으로
가겠습니다. 샥스핀입니다. 샥스핀. 자, 김정원 신부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샥, 핀, 샥, 스, 핀, 샥, 스, 핀, 샥, 삭. 게다가 삭이야, 삭이야. 삭도 아니고 삭인데 갑자기 최강 놓쳤어요. 신부님 승리. 네, 오늘 나누고에서는요, 3월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날라오기 시작한 청첩장. 청첩장이 온다는 얘기는 결혼 시즌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결혼은 처음이라 라는 주제로 결혼에 대한 얘기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네 분 신부님들보다는 제가 결혼 선배잖아요. 보다는 아니라 뭐 네. 압도적이죠. 네, 완전 선배. 그죠? 압도적이에요. 완전 선배. 그래서 혹시 스드메, 브라이덜 샤워, 꾸민비 뭐 이런 거 다 최강 신부님 끄떡끄떡 다 들어보셨나 보네요. 그건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인데 벌써. 네. 결혼에 관심이 많아. 저는 브라이더 결혼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많았어. 주례를 많이 해서 그래 주례를. 끝에 것만 알겠고 다른 브라이덜 건 샤워. 모르겠어요. 예, 예. 스드메 그럼 최강 신부님 빼고 세 분은 혹시 아시는지? 뜸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인가 이렇게 되는 거 오, 맞았어? 어머 의외로 준비도 안 하시는 분이. 결혼은 거의 뭐 돈 아니 왕창 들어가는 거니까 쓰고 아, 들고 들고. 매치고? 메꾸고 쓰고 들고 메꾸고. 외치고 쓰고 들고 메꾸고 하는 거. 그리고 꾸민비라고도 들어보셨어요? 꾸민비. 꾸민비? 네. 예단은 아시죠? 예단은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그 가는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번거롭다. 네. 그래서 옛날에 뭐 그 비싼 예단 같은 경우 뭐 시어머니 맞아, 밍크 맞아. 코트 막 이런 거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다음 예. 명품 뭐 해야 되고. 그렇죠. 가방. 근데 그걸 간소화한다면서 뭐 일정에게 돈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근데 2억, 3억. 예, 그게 돈이 갔다가 그 신부 집으로 그래 그럼 뭐 할 때 써라 하면서 돌아오는 예단보다 좀 적은 액수의 금액을 꾸민비라고. 비용. 그게 꾸민비. 그 2017년에 기준으로 보면 혼이 나는 분들의 숫자가 약 30만 명 30만 명이에요.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15만 커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이 결혼에 쓰는 비용이 그 집값 포함해서 평균 한 커플당 집값 포함해서 2억 6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장난 아니야 저는. 네. 엄청난 비용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지. 아니 평생 못 만져본 돈이라 빌려야 돼, 빌려야 돼. 그거는 빌려야 돼. 빌려야 돼. 메꾸고 나중에. 맞네. 그래. 스메드. 스드메. 스메드? 스드메. 그 사이에 바뀌어서 스메드로. 스드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혼한다고 친구들한테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한테 저 위시리스트를 보내잖아.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뭘 네. 해줄 수 있어? 있어, 해서 있어. 보내면은 그 이제 아주 신혼에 필요한 기초적인 살림들을 채워서 이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혼식 자체는 그냥 구청 가가지고 신고만 해버려도 돼요. 실제로 더 그 혼례를 할지 말지는 뭐 본당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뭐 그때 가서 하는 거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족과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는 거, 배우자 선택 이런 거. 부모님도 거기에 대한 터치를 별로 안 하는 관여를 별로 안 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집안이면 좀 약간 얘기가 다른데 보통은 요즘 세태는 그냥 네. 먼저 구청에 가서 결혼식하고 아주 간략한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예식장을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는 차후에 그냥 선택합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집값 포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야 된다거나 전세 계약은 전세금은 있어야지 가지 뭐 우리가 그런 것도 준비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니까 그냥 뭐 월세 내면서 살고 뭐 이런 게 서양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웬만해서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결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걸까? 이거 집 없는 신부님들한테 여쭤보기 참 뭐합니다만. 아니 뭐 저희야 뭐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네네. 뭐 방 한 칸이라도 다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사실은
집을 계속 이사 다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주거 자체가 불안해지면은 삶 자체가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 보장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전세금이니 월세 너무 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뭔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은 결혼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럼 뭐 다 월세부터 사느냐? 실제 보면 이게 세계적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지금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독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나이 많은 결혼하지 않은 딸 아들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이탈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사는 아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나이 많은 프랑스도 많이 네. 스페인도 많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꾸미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집에 대한 월세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세라든지 뭐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로 자꾸 가고 있고 결혼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들을 갖춰가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 자체도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결혼 자체도 늦어지니까 점점 더 만나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사회 구조적인 부분과 분명 맞닿아 있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파리가 이제 수도니까 어쩔 수 없이 집세가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만났던 청년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결혼을 안 하게 됩니다. 주택 문제가 겹쳐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조금 지역에 있는 프랑스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20대여도 자기네가 일단 빈터를 사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방 하나 얻어 살면서 가서 벽돌 하나씩 올려. 거푸집 하나씩 올리고. 근데 그게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분위기나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긴 해요. 결혼에 대한 네. 풍속도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저는 그 미국에 있었을 때 보면은 그 렌트 문화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월 페이먼 해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에요. 제가 있었던 그 수도공동체 그 분당에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도적으로 잘 돼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들의 그 한 달의 인컴 수입 대비 나가는 그 지출 비용이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서 그런 거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택 수요나 주택의 조건들이 좋아서 그런 거냐? 별로 차이 없거든요. 근데 거의 3분의 2 많을 때는 안 불안하냐? 그리고 뭐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주택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좋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네들의 삶의 영향을 누리긴 하지만은 보통 중산층 사람들은 그냥 주택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옮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주택을 좀 넓혀 나가는 것들은 또 둘이 또 합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생각의 개념이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는 걸 저는 느꼈었어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도 그렇고. 연결이 되죠 결혼에. 저희가 지금 그 집 구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 부동산 쪽으로 갔는데요. 이걸 다시 결혼 비용 쪽으로 문제 때문에 그렇죠. 비용 결혼 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성당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사전 절차가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절차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상욱 씨문지? 분당에 계신. 분당에 계신. 저 부임지 옮겼거든요. 아 가장 최근에 분당에 계셨던. 굉장히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성당에서 결혼하는 거는 혼인 성사예요. 7성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혼인교리. 그러니까 혼인성사로 맞아요. 맺어진 두 남녀 관계가 그거 뭘 의미하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수긍하고 동의를 해서 이 혼인성사를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 혼인교리 이슈증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통 권고를 받고요. 보통. 그리고 각종 혼인성사 관련된 혼인 서류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교적을 두고 있는 본당에 이제 주임 신부님과 이제 헝대부를 잡죠. 약속을 잡아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면담은 남자 여자 따로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뭐 상대 뭐 성적인 혹시 결함이 있습니까? 뭐 거짓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1대1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성사를 예식을 하는 건데 혼인성사 예식이 무슨 약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미사가 결혼- 미사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때 다양합니다. 그 면담은 주례 신부님이랑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혼남 신부랑 해야죠. 그러려면 원칙은 원칙은. 내가 교적에 있는 주인 신부님이 해주는 것이나 원칙은 위임을 근데 위임할 수 면담까지도 위임장을 써줘서 해줄 수는 있어요. 주례하는 네네. 신부님이 또 제3자라면 네네. 가능은 한데 위임장을 꼭 받아야 돼요. 네. 그 본당 사목구의 총책임은 그 주임 신부님. 해당 교적을 두는 본당의 주인 신부님이기 때문에 네. 그분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쭉 써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가장 이건 뭐지? 하고 느꼈던 게 혼인 교리였어요. 그 교리가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었나? 한 번? 교리를 아니 몇 번 받아야 돼요. 몇 번 받아야 그러니까 뭐좀 한 번일 텐데 시간이 지금 아, 이제 시간이 조금 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하루에 가서 예. 3시간인가 3시간인가 4시간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리를 받고 받았다는 이수증. 인증서가 있어야지 그게 제출하는 기본 서류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리를 받지 않으면 성당에서는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요건이죠. 네, 꼭 요건.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혼인을 하신 입장에서 혼인교리 받으셨는데 오래전 얘기지만 혹시 그 혼인교리가 도움이 되셨어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죠. 약간 네.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결혼 준비라고 하면 뭐 드레스를 맞추고 뭐 사진을 하고 막 이런 과정뿐만이 아니라 훨씬 처음에는 이거 왜 해야지 했지만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잘했다는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 성당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면 좀 더 홀리하다 그런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엄한 예식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성당도 당연히 예식 비용이 있잖아요. 명동 성당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명동 비싸던데. 가장 최근에 명동에 계셨던 김상우 신부님 혹시 아실까요? 이미 떠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네.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명동은 더. 그 명동 성당 대성전에서 이제 혼인성사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관료가 500만 원. 파밀리 채플은 이제 사실은 혼인성사를 위해서 특화해서 만든 채플인데 거기는 이제 250만 원. 근데 사실 저는 명동성당에서 혼배하시는 분들 혼배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혼배를 하고 싶으면 2018년 8년에. 12월, 11월로 기억해요. 네네. 매 와가지고 공 뽑고 뭐 이렇게 해요. 하는데 엄청 치열해. 막 울고 그래요. 안 됐다고. 아니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부님 알고 담당 신부님 알고 어우, 소문 부탁하면 상관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소용없어요. 손모가지 날라가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비용 너무 비싸요 이거.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사진이다 뭐다 먹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성당 그 시간에 딱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뭐 납득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신부님? 근데 일단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명동성당에서 하시면 자 주차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네. 그 명동성당 지하 1898에서도 못 하고 주차가. 저희 다른 빌딩 거기서 해야 되죠. 그 혼주가 이제 손님들 인사할 때도 없어요 그런 공간이 마땅히 그냥 계단 앞에서 안 좋은데. 그리고 뷔페도 내가 원하는 거 못 해요. 그 몇 개 가능성 중에서 맞아요. 선택해야 돼요. 몇 개 업체 중 선택. 네. 아니 근데 떠나셨다 사진? 말씀하셔도 되는데. 타임머신 타고 갔어도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라 이빠른 사제라. 그러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사진 앵글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지. 잘 나오지. 그리고 명동성 아니, 이게 상징적이지. 그렇지. 어릴 때부터 근데- 명동성당에서 혼인하기를 꿈꿔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판단을 해서. 근데 이게 긍정을 하죠. 저는 합리적인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어떻게 그치. 뭐 명동성당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좀 딴 데를 분산시켜서 딴 데로도 좀 가려는 의도에서 올린 거라는 논거도 있을 수 있고. 그 논거는 맞지 않는 게 이게 500만 원이든 1억이든 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정해진 것만 추첨해서 한다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낮춰줘도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좀 예전에 유명했던 그 혼배성사를 했던 성당들이 약간 퇴락해가고 있다면 신진 부사가는 또 혼배성사를 좋은 혼인 성사하기 좋은 성당들이 있어요. 그 혼인 성사가 유치되는 게 성당의 또 큰 수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도 좀 교회가 더 물질적이 아니다라는. 사실 꼭 건물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들판도 있고, 야산도 있고, 혼인 성사. 자연스럽게. 캠핑 너는 자연인이다. 너도 자연인이다. 두 분이서 잘 어울려요. 실제 본당들 성당들에서도 이 혼인 커플들 숫자도 자꾸 줄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혼인 그 예식비를 성당 본당에 대한 거는 안 받는 본당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다. 그래서 또 정말 어려운 그런 커플들이나 또 혼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본당들도 또 열려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잘 이해하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네.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처음에 명동을 얘기해서 그런데요. 사실 제가 뭐 교회나 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식장이나 뭐 호텔에서 하는 것보다는 성당이 좋죠. 예. 좋아요. 가톨릭에서 혼인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의 목적성과 지향성들은 혼인이 어떤 의미인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은 혼인 성사라는 거 미사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이 약함을 갖고 있고 또 단점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당신의 성사적 은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거. 우리 사제들도 소품 받으면서 서품식으로 그때부터 사제로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고 그렇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부부 역시도 그렇게 나아가도록 초대해주고 또 일깨워주고 당신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혼인 그리고 혼인 성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또 장엄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그것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혹시 결혼 주례 쓴 커플이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좀 인상적이거나 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혼인은 그 저희 집에 저희 사제관이 특수사목 사제관이라서 뭐 신부님들 한 25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커플 둘이 부모님들 친지만 딱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하객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그냥. 증인들만 하고 네, 증인하고 딱 가족만. 가족만 같이 혼배 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박하게 또 우리 근처에 식당에 가서 가족들끼리 진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뭐 비용이 아예 안 든 거죠 그냥. 아주 아름답네. 네, 그 모습이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나 그냥 흡족해하시고 그 순간 자체를 그야말로 진짜 스몰 웨딩이잖아요. 네, 정말 너무나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미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축복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 되게 가슴 깊이 남아 있어요. 강희 신부님 얼굴이 좀 너무 행복하고 진짜. 밝아. 그때 본인 생각은 안 하셨죠? 보면 막 그게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뭐 질투가 나고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뭐 시부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런 있는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니 뭐 그런 거 되게 이렇게 상담받아요. 그래서 대방동 도림동 성당인가 어딘가 그 지역에 작은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커플을 그냥 토요일 오후에 만나가지고 혼배 예식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성당이 비어 있잖아. 그래서 수녀님한테 여기 미사를 해도 될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뭐 예약해 놓으셨으면 해가지고 막 바로 차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음에 바로 5시인가 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4시에 만나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싶은 거지. 그 짓거리를 하고 싶은 거지. 시부님 뭐 그런 그러니까 미사를 한답시고 여기서 받지 못하지. 미사를 한답시고 딱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그러나 했더니 축하해 주러 저녁 미사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 거기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규정을 안 지키세요. 아우, 자연하게 그래가지고 자연하게 못 모르고 그게. 있다가 분홍색이라.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미사를 끝내는데 그 뒤에 미사를 보러 오신 이제 분들이 참여하러 오셨던 분이 박수 쳐주고 하는데 진짜 훌륭한 신자들이다. 박수 쳐주고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 내가 그것도 모르고 강릉까지 했죠. 40분 정도. 진짜 40분 정도. 진짜 세상 42산들. 자연인. 짓거리 많네. 자연인. 그러나
얼마나 그 두 부부에게 있어서 진짜 세상 그럼요. 그렇죠. 더 이상 정말 그래도 위로를 참사제. 네. 아니 저는 사실 제 동생들 둘을 제가 다 했어요. 네. 남동생 둘 있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동생 결혼할 때는 제가 부재였어요. 좀 이렇게 이제 좀 아프신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조금 뭐 그게 늦은 나이도 아니니까 좀 케어해주고 같이 좀 있다가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겠다고 그 시기에 부재 때인데 내년에 소품 받는데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여동생을 되게 아꼈거든요. 그런데 그 신랑이 또 하필이면 뭐냐면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성도 동번이에요 또. 동성인데 네. 본이 달랐나? 그래서 안 된다 이 김씨 안 되고 그리고 69년생들이 그랬구나. 요 띠들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안 되더라 남자들이 평생 혼자 살 팔자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같이 섭섭하지. 왜냐면 또 졸업하고 신학교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부재 복사 쓰면서 주례를 하지 않았지만 그 동생 여동생 결혼에 참여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하겠어요.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들한테 이런 배우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혹시 해주실 게 신부님들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예비 부부 상담도 하고 이혼 이제 그 1년, 2년 차, 10년 차까지도 또 그 이후로도 많은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내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사실은 부부이고 배우자에 대한 태도라고 보고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만 하면 사랑해주겠지. 결혼만 하면 나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겠지. 아 이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까 광희 신부님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게 사제직은 서품으로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계속 쇄신하고 갱신하는 것 같이 결혼 생활도 그런 자세를 한다면은 정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는 서로 간에 고운말 쓰는 배우자들이 좀 돼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적으로는 그게 아닐지라도 말을 곱게 써주는 것 자체가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만들고 맞아요. 격려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시면은 왜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고운 말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변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은 사랑이 오래 가고 더욱더 그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깊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그런 배우자가 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부간의 경어를 쓰는 것도 참 전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서 신부님이 정리하시기 깔끔하겠죠? 어차피 정리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성격 다 달라요.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안 맞아. 어쨌든 아주 안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끼리도 성격 다 다르죠. 지금 인지도 다르고 다 뭐 다르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고 계속 약간의 배려 또 서로의 경청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를 발견하고 있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 항상 뭐 이미 그래 나는 결혼하면 사랑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다 완성체로서 너무 생각하시다 보면 그 안에 이 격차에 대해서 오는 실망감 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도 상대방에게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 상대도 나에게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둥글둥글게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리는 최강희 신부님께서 뭐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공동체가 간다는 건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만큼 나도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함께 고민해야 될 정착점은 결국 희생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뭐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아가페적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희생의 모습들을 서로 갖춰가게 되면 그게 결국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거고 결혼이 사회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보게 되는 시야와 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사적 은총으로 두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당신께 청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혼인에 갖고 있는 성격과 혼인 성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 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야, 이래서 최강이 되는 거야. 네. 3, 2, 1. 신부님의 픽 코너인데요. 오늘은요, 신부님들께서 골라주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책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신부님들은 어떠신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 눈에 띈 책이 인간의 대지. 이거 내가 읽을 수 있는 한자야. 얼마나 다행이야. 돼지가 아니고 인간의 인간의 돼지요? 대지. 아, 돼지. 네, 돼지라는 삼겹살이 맛있지. 인간의 돼지.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신부님? 네, 오. 제 인생 책 중에 한 권. 글자도 세로로 써 있어. 글자가 새로 써. 기다려보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 1972년 초판 발행. 74년. 와, 이거 서강대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빌려오셨어요. 옛날에 읽었을 때는 이 가로쓰기로 돼 있었는데, 네. 예, 그 인생 책 소개 좀 해드리려고 그 책을 읽고 어디다가 이제 반납했는데. 뒀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 어디 박물관에 있던 거 가져오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왜 우리 신부님은 인간의 대지를 골라오셨는지. 생텍쥐베리라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전적인 삶을 적어가지고 소설로 쓰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건 사실 또 리프티 프랭스, 작은 어린 왕자로 유명한 작가신데, 이분의 그러니까 어린 왕자 이전에 이미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이 비행사로서 살아갔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하다가 독일군의 포격에 하여튼 추락을 해가지고 사라진 그 현직 비행사이자 작가였던 분인데, 그 내용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네, 그 중에 인간의 돼지가 박정희 그- 신부님의 인생 책이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돼지라서? 지금 돼지띠라? 돼지띠 아닌데 돼지해라. 돼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지금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의미를 부여했던 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동료애가 진하게 묻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경구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게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흑야흑대 앙상블르. 그 문장이 나오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 또 보면은 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된 그런 공동체 의식이 진하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릴 때 알려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봐야겠다. 이게 책임감. 예. 그런 책임감. 이게 책임감이. 예. 이제 신부님들 돌아가서 노래했던 코너 있었잖아요. 네. 그때 옛사랑 노래 나올 때 왜 우셨나요? 이 책과 관련이 있나요? 아닙니다. 책임감. 책임감. 그 책임감을 혹시 버리고 책임감에 우셨나요? 더 큰 수도 공동체의 책임감. 책임감 하나님의 있죠. 네.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동 먹었어요. 눈물이 이렇게 흘리시는데요. 그때 근데 몸범을 봤어요. 들판에 서성이다. 멘티스트. 그러면 그 인간의 대지 중에서 저희 신나고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대목 골라오셨습니까? 기요메라는 동료가 산에 추락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다음에 살아오기 위해서 한 50시간인가를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과정을 나중에 살아와가지고 들려준 것 부분이 있는데, 눈 속에선 자기 보존의 본능도 없어져 버리네. 이틀, 사흘, 나흘을 걷고 나면 잠 생각밖엔 없지. 나도 그렇지. 하지만 난 생각했어. 아내가 만일 내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면 내가 걷고 있을 줄로만 알고 있을 거야.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걷고 있을 줄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은 다들 날 믿고 있지. 그러니 걷지 않는다면 난 못난 놈이 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 사람을 살려요. 결론적으로 이게 그 책인가? 네.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2차 시간에 좀 깨어 있어 주셨고요. 그래도 그렇게 그런 책임감으로 3차를 가시는 겁니까? 오늘 제가 잘 마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되지 안 되지? 바뀌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인간의 뒤지. 잘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책임지면서 네. 우리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다른 분 책 중에도 생텍쥐베리가 한 권 더 있는 거예요. 훌륭한 작가예요. 이 말씀하신 어린 왕자 리프티 프린스. 이게 한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네 영혼의 동반이라. 이거 했는데 네 한글이에요. 다 한글. 프랑스어인데. 아 이게 그 허사가 있네. 허사가. 컴퓨터는 프랑스. 컴퓨터로 써 있어서 뭔가 하고 뒤에 봤더니 값 9,800원. 이거 허세 아니야 이거? 허세야. 껍데기는 달아. 적혀져 있어요. 근데 나 아까 인간의 생텍쥐베리. 돼지 골랐을 때 생텍쥐베리 뜨끔했어요. 아, 두 분은 자연입니다. 두 분도 운명이네요. 와 크로스. 드디어. 자 어린 왕자 받으시고 설명해 주세요. 어린 왕자가 되고 싶었죠. 이 책 그 초판본이에요. 이 표지 디자인이. 43년도 사실은 이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 사후 그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먼저 발간된 게 아니라 뉴욕에서 발간이 됐고 친구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그 초판본을 작년에 이 출판사에서 그대로 재현했더라고요. 여기 생텍쥐베리 자필 사인도 있고 되게 그림도 멋있습니다. 직접 그렸죠 사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그때 거를 재현한 거예요. 요 약간 누르스름한 표지에다가 어린 왕자 요 초록색 요게 원래 오리지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제가 제 고유한 인생을 제 나름대로 기획하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는 제가 그 한참 이제 성서의 꿈을 키울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 앞부분에 보면은 그 양그림을 그려달라고 사막에서 만난 그 조종사에게 어린 왕자가 양그림을 몇 장을 그려줘도 어린 왕자는 싫다 그래요. 말랐다, 그 다음에 늙었다, 뿔이 났다. 그러다가 조종사가 그려준 그림이 뭐냐면 상자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때 어린 왕자가 이제부터 양을 보기 시작해요. 상상을 하는 거죠. 사실 양그림이 양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인생을 그분께 걸고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한참 사춘기 때 있었을 때 그때 다시 읽었을 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상자가 나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내 인생을 걸고 갈 그분을 거기에서 상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사제돼 가지고 굉장히 어떨 때는 좀 제도교에 대한 회의도 있었을 거고 또 제가 군중에서 바라봤던 어떤 국가나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세속적인 거에 대한 관심 그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었을 때 그때 또 여러 번 읽었을 때 왔던 그 통찰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날 때예요. 예, 이미 이제 그 사막에서부터 그 길들여진 여우와 그 다음에 그 조종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물론 아무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찾으려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집 전체가 매혹적으로 보였다. 집 깊숙한 곳에 비밀을 품고 있어서 그랬으리라.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달빛이 비치는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와 감은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건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잠든 어린 양자를 보며 이렇게나 감동받는 건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마음 때문이야. 자는 동안에도 그의 안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장미의 형상 때문이야. 너무 좀 사람이 실망스럽고 관계가 실망스럽고 상처받고 그리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희망을 찾고 내가 살아가야 되지 하는데 그 안에 내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길들였던 무엇인가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 하나가 전체를 그 존재스럽게 보이게끔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또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힘을 줬고 또 지금까지 살아가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책을 보는 순간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뭔가 의식한 것 같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성경, 이거 최하희 신부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접니다. 아니, 신부님 이거 어쩌자고 이 성경. 그래 어쩌자고. 어쩌자고. 근데 내 인생의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어찌 보면 누구나에게 다 사제라면 성경이 인생의 책이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유 또 그 모습 그대로 또 이런 거 갖고 오고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성소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했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세례명이 본명이 마테오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적어도 내가 내 본명을 가진 복음사가가 쓴 복음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신약성경이 제일 처음에 마테오니까 그 마테오의 복음서를 딱 열어서 펼쳐서 읽기 시작해서 그때로 그냥 신약성경을 끝까지 다 읽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성소의 첫 발걸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성경은 아직도 계속 봐야 하고 새겨야 하고 또 공부도 이쪽으로 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긴 하지만 그때 그 시간의 기억들, 그 순간들을 다시 되새기고 싶어서 네. 이 성경을 가져왔고요. 그럼 한 권 더 가져오신 거예요? 네, 성서 한 권 더 말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벼락치기 치고는 뭐 완벽한 벼락치기라니까. 네. 네. 이거는 이태리어요? 이태리어인가 봐. 못 봤어. 이태리어. 이거 값 안 쓰여 있어. 진짜 이태리 책이야. 순하기. 네. 네. 사복음의 맞습니까? 인물들인 네네. 거죠? 네. 아, 사복음의 인물들. 일단은 뭐 읽어보면 personaggio del quarto Vangelo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음서의 사람들, 인물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Figure della Fede in San Giovanni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인물들의 신앙의 모습들 네. 뭐 이런 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신약을 공부를 하라 그랬고 요한복음서를 전공으로 하라는 명을 받고 이제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단순한 신학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이 성서 말씀이 또 특별히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생각한 딱 그것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책을 찾게 된 거예요. 토마사도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것도 사실은 이런 방향성을 갖고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제가 토마스 사도의 그 방송이 다 됐어요. 리액션이. 갑자기 대답 토마스 사도의 요한복음서 11장 46절의 부분을 갖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 구절이 이겁니다. 토마스 사도가 우리 다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는 구절이에요. 라자로가 죽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려니까 제자들이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보면 좀 영혼을 갖고 리액션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다이 합시다. 우리 잘 살자 다이. 우리 다 함께 죽으러 갑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분위기가 이미 그런 위기들이 됐고 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토마스 사도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토마스 사도가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때로는 막 되게 저희 사제로 살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고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나온 인물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른 면들이 있지만 실수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간다. 그렇게 해서 거기 나온 인물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계속
마음에 새기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또 큰 저에게 정말 보석 같은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책이어서 이 책을 강희철님의 가져왔습니다. 정서가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책이 한 권 남았으니까 이게 김상우 신부님 인생 책일 텐데, 아우 저 이 책, 분도 출판사 기억나요 이 책. 어릴 때 이제 감동이 진짜 감동이. 어릴 때 이 책 보면서 좀 바이블. 짜증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은 것이 김상우 신부님의 목표였던 건가요? 그런 건가요? 저 근데 이 책을 몇 학년 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동영상 갔다고 해서 어머니가 사주셨던 기억이 문득 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네. 이 책 보고서 진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누나가 셋이고 제가 막내니까 그래서 큰 집이었으니까 이제 뭐 땡깡 많이 부리고 또 막 이렇게 징징거리고 다 해달라고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지금도 있지만. 네.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읽으면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이 어린 소년과의 관계가 이거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 소년이라고 봤는데 그게 사실 제 모습이어서 더 이렇게 투사가 됐지 않았나. 그렇죠. 다들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되고 순간 싶었다. 보면 다 그 소년의 그치. 모습이 본인인 것을 느끼게 되는. 맨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굽은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한국 게임의 우승자 최강희 신부님께는 잠 못 자고 피곤하신 저희 최강희 신부님을 위한 마스크팩입니다.